네,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동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 제목으로 황정민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황정민 선생님은 우리 백권대학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이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제 후생 가외라고 선후배가 후배를 존경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모범, 우리 황정민 선생님께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대동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황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우선 대동법을 이제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대동법에 대해서 우선 이해를 해야 돼서 인터넷에 우선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위키 사전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동영상도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을 제가 보는데 동영상을 보면서 이 책을 같이 제가 병행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어쨌든 이정철 선생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예전에 대동법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랑 다른 것들이 있다는 내용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책이 나온 게 2012년인가 그때쯤인데 최근에 나온 동영상들을 봐도 이 책의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전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표현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내용도 이 내용에서 아니라고 했던 것들을 언급하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은 이 책을 가지고 새로운 이해를 하는 이런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고요. 그래서 우선 대동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건지 그냥 간략하게 우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대동법이란 게 뭐냐면요. 우선 그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그 사회적 상황이 어땠냐면 그 당시에 방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납이라고 하는 것은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엔 불법이었던 건데 이 방납이란 게 뭐냐면은 그 조선의 세금 제도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조, 용, 조 이것까지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게 여기는 토지고 토지에 부과하는 거고 용은 이제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는 이건 고을 단위로 부과하는 겁니다. 고을 단위로 부과하는 건데 이건 토지에 하니까 이제 땅 넓이대로 이제 걷는 거예요. 뭐 쌀을 걷거나 뭐 포를 걷거나 해서 여기 쌀이라고 우선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한테 부과한다는 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역을 진다는 거거든요. 이제 뭐 어떤 공사가 있으면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을에 부과하는 거는 곡물이에요. 곡물. 이 조가 이제 곡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곡물인데 이거는 곡물은 쉽게 말하면 특산물입니다. 특산물. 그래서 뭐 바닷가에서 뭐 물고기가 나온다 하면 이제 물고기를 바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특산물을 말하는 거고 이것을 바치는 원칙은 원칙적으로는 임토작공이라고 해서 이제 땅에서 나는 거를 이제 바치는 거예요. 네, 그게 이데올로기적으로 표현했을 때 뭐냐면은 황제에게 제후들이 바치는 거죠. 네, 진상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은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임토작공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있는데 뭐 이게 물고기들이 북쪽 뭐 러시아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딴 데서 구해야겠죠. 딴 데서 구해야 되니까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구해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 사주인 또는 사주인 뭐 곡물주인이라고도 하고요. 뭐 표현이 이렇게 뭐 공인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근데 곡물주인 이렇게만 하고 앞으로 무슨 지금 사주인이라고만 할게요. 그래서 사주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방납입니다. 근데 이 방납을 원래 그 고려 시대 때도 그렇고 조선 시대 때도 어쨌든 원칙적으로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은 낼 수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냥 눈 감아주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사주인이라는 사람들이랑 여기 지방의 관리들이랑 결탁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부패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더 걷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구할 수 없는 거 이제 그 사람들이 구해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민 입장에서는 사주인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선은 이제 해서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물 제도가 폐단이 일어난 게 박납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건데 우선 여기까지는 우선은 이제 기존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공물을 걷는 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결탁하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방 관리들이 이제 자기네도 이제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재정 뭐 기재부에서 그러겠죠. 뭐 재정을 이제 배분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되게 모자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것의 의미가 거의 퇴색돼 가지고 자기네도 이제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걸 얻는 게 이 사람들이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재정을 그럼 어디서 구해주냐면 이제 인민회에서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결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방과 사주인뿐만이 아니라 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서도 보면은 호조가 있고 그다음에 각사라고 할까요? 경각사라고 할게요. 그 수도에 있는 각사라고 해서 경각사인데 여기랑 이제 사주인이랑 관계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일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경비가 지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부러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일부러 비싸게 사주는 게 그래야지 자기네도 돈을 이렇게 해서 받는 거예요. 이게 되게 비공식적인 거잖아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새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박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박납을 하는 사람들만 이제 사주인들만 나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논의 과정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동사목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박납의 폐단이면 이제 사주인만 이상하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에 따라서 매기니까 토호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잘못된 거다 여기까지만 알았는데 이런 비공식적인 것들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자는 뜻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럼 대동법의 제도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건 잠시만요. 자, 여기까지만 놔두고 제도적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거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세를 거둘 때 공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을 단위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 고을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과 지방 사이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앙이 이제 고을 단위로까지만 이제 그 수당 할 걸 줘요. 이제 할당을 줍니다. 이제 이만큼 거둬라 이렇게 주는데 고을 내부에서는 이제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회 영역이거든요. 여기가 공의 영역이고 여기서부터는 사회 영역이에요. 중앙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호 단위로 걷는 겁니다. 이거를 토지 단위로 안 걷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토지에 따라 걷게 됐다는 게 우선은 대동법의 그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주나 그 서울에 있는 경각사뿐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각관들도 경비가 모자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중앙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방까지 하고 각사, 지방 각관에 대한 경비 이런 것들이 인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정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주인이 원래 불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동법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기 전과 된 후에 이제 세금의 정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
이 조에서는 쌀을 거둘 때는 이제 1개월당 4두를 걷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쌀로 계산했을 때 보면은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되죠. 대동법을 한 다음에는 우선 12두예요. 1개월에 12두를 걷는데 그 전에는 60에서 70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많이 크죠. 이게 굉장히 큰 건데 40대는 100두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입니다. 네,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세금이 이렇게 줄었는데 재정금 어떻게 됐는가? 그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법에 대해서 또 오해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그게 있죠. 영화 광해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광해 보면은 이제 대동법 유튜브에 치면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제 광해가 이제 왜 대동법 시행 안 하냐는 동영상이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광해군은 대동법에 찬성했던 분이 아닙니다. 반대를 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좀 반대까지는 확신을 못 하겠고 적어도 찬성을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그 강의 자료에 보면 이제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광해군 일기 정초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선 광해 1년 2월 5일 정사 첫 번째 기사인데 두 번째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납에서 교활하게 물건값을 올려받는 폐단을 개혁하고자 하여 이 장미의 일이 있었으니 그 근원을 맑게 하지 않고 하루만을 맑게 하고자 한데 가깝지 않겠는가. 나의 견해는 이와 다르다. 만약 폐단을 개혁하여 백성을 편하게 해주고자 한다면 마땅히 먼저 기강을 세우고 박납하고서 지나치게 징수하는 것을 금하는 법을 거듭 자세히 밝혀 혹 이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법으로 다스려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조정의 헌장을 준행해 어기거나 잊지 않는 것이 좋은 계책인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또 이렇게 해요. 그 선예청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인데 선예청 제도는 오래도록 시행할 만한 것인가? 또 일일이 경장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전결을 기준하여 미곡으로 내게 하는 일을 영원히 행하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 광해가 하는 말은 원래 호르 단위로 걷던 것이 부당한 건데 사실 부당해서 하자고 한 건데 광해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결로 한 게 이건 임시로 하는 거지 지금 임진왜란 끝난 지 별로 안 됐으니까 임시로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계속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광해 1년에 있던 내용을 보면 이제 근원을 맑게 하지 않고 하루만을 맑게 하고자 한다면서 그 기강을 세우자고 하죠. 이 기강을 세우자고 하는 게 그 공안 개정론자들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뭐 대동법 시행론자들이랑 대립한다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게 그 뭔가 좀 자기의 수신이 중요한 거지 이게 제도적인 문제로 접근을 안 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근데 광해가 약간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해라는 사람은 막 창성을 뭐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뭐 못해가지고 좌절했다 막 이런 식의 논조의 글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선은 광해군 얘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이제 또 교과서나 역사책 같은데 보면은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 대동법은 그럼 시작이 언제부터 보느냐 했을 때 그 광해군 때에 그 경기선예법이 시초다 이렇게 보는 게 보통이에요. 그 인터넷에 찾아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경기선예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인조대에 있었던 삼도대동청을 설치했을 때 그때를 시초로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선예법하고 경기선예법은 광해군 때고 광해군 그 다음에 나죠. 예, 삼도대동법은 이제 그 인조 초죠. 이렇게 되는데 선예법도 어쨌든 수미법이에요. 그 수미법이라고 해서 이의가 주장했던 건데
그렇게 따졌을 때 쌀로 걷는 거니까 이제 그 대동법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광해가 하려고 했던 거는 아까 여기서도 보듯이 영원히 할 수 없다고 했듯이 임시로 하려고 하는 그게 강했기 때문에 애초에 그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이거를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경기도만 합시다라고 해서 경기도만 하게 된 거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려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또 주류를 이루는 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 막 치열하게 연구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경기선해법을 통해서 얻은 게 없습니다. 뭐 자료를 그때 실패한 원인이 뭐라거나 이런 걸 얻은 게 없고 그 대신에 삼도대동법을 할 때는 이때는 얻은 게 많아요. 이때 보면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게 됩니다. 그 나중에 어떤 기초 문서가 되냐면 그 인조 23년에 재생청에서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호서대동법 나중에 효종 때 이제 처음으로 성공하게 된 호서대동법의 시초 문서가 된 게 삼도대동법의 결과예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기초 문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효종 초의 우의정이었던 정태화라는 분이 삼도대동법이 대동법의 실제 기원이다라고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대동법하고 삼도대동법과 이제 비교해봤을 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도대동법이라는 게 이제 둘로 갈리거든요. 삼도대동법이 실패하고 나서 둘로 갈려요. 근데 두 가지 견해가 뭐냐면 하나는 박람회 폐단을 근절해야 된다. 그냥 기존 주장이죠. 그다음 새로운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게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견해가 나오기 시작한 게 삼도대동법 이후였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정철 선생은 이제 이 책을 쓰고 이제 그 머릿말에서 그 이런 말을 해요. 대동법에 대한 여태까지 연구가 잘못된 것들이 있다 하면서 우선 세 가지라고 해서 나열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겠죠. 이제 잘못된 게 하나는 뭐냐 했을 때 대동사목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는데 이 대동사목만 연구를 하니까 이 조항만 연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대동법이 시행된 이유라든지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하기 힘들고 그 조항의 좀 약간 지엽적으로만 알게 되더라. 사실 이거는 그냥 연구 초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그냥 좀 약간 한계가 있었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거에 대해서 문제를 되게 심하게 제기해요. 그 중에서 두 번째 거에 대해서 그 강의 자료에 나와 있죠. 보면은 그 대동법 실시의 찬반을 둘러싼 정치 세력에 관한 주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김윤곤 이 연구하는 사람이 김윤곤이에요. 김윤곤과 그의 논지를 대폭 수용한 연구자들은 현실의 정책적 맥락을 분석해야 할 곳에 대동법 반대자들의 비타협적 완강함, 대동법 지지자들의 새 분리, 민에 의한 저항과 투쟁 등의 내용을 대신해서 채워 넣었다. 그들은 곡물 변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해관계의 갈등이라는 일종의 보편주의에 반복해서 환원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과도한 경제주의는 대동법에 대한 정치사적 해석을 대동법의 구체적 형성 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제 대동법 밖에서 대동법을 연구했다 이런 거니까 거의 부정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자가 이 정도로 했던 건 거의 그냥 되게 과격하게 말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게 찬반을 둘러싼 정치 세력에 대해서 논지가 이런 겁니다. 그 대동법은 시행되는데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그 이유가 아주 소수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고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주류가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인민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법이다. 약간 이런 식의 논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대동법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대동법에 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취지에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에 따른 부작용 때문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조익 선생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관망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민이겠죠. 이렇게 해야겠다. 소민 소민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토호라고 해야겠죠. 그 지방의 지역의 유지, 땅이 많은 사람들 당연히 반대했겠죠. 정계를 따라서 세를 거두겠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를 조익 선생이 했는데 대다수의 유생이라고 해요. 관망하는 사람들. 대다수 유생. 그리고 소수의 소민. 소수의 소민과 대다수의 유생이 관망을 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걸 조익 선생이 피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동법 반대를 하는 사람들 표현할 때 양반지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양반지주라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유생들도 양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럼 양반지주라는 게 좀 틀리지 않냐? 대지주라고 하면은 뭐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반지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익 선생의 그 분석은 어쨌든 그걸 봤을 때 최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됐다. 우선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죠. 아까 이거 약간 계급 문제, 경제적으로 분석. 이게 문제였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약간 비슷한 건데 주자학과 반주자학, 약간 이런 구도로 보려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그 이런 거예요. 송시열이 주자학의 대표자였고, 그 다음에 유형원이죠. 유형 이렇게 대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송시열이 주자학적인 사람이고 지주를 옹호했고, 그래서 부세제도를 이제 부세제도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개혁하자고 했던 사람이고, 유형원은 이제 그 소민을 옹호했고 그래서 토지 개혁을 하자고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주자학과 반주자학으로 나눴는데, 근데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형원도 그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는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부세 제도를 개혁하자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주장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송시열도 그 보면은 반대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게 되는데 애초에 반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자학적이냐 반주자학적이냐 했을 때 뭐 굳이 따지자고 하면은 수기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동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도화보다는 이제 욕심을 줄여야 된다는 점에서 수기를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동법에 좀 반대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치인을 강조한 거는 이제 대동법에서는 이제 제도화가 중요하다 해서 뭐 수기도 중요하지만 치인을 해야지 이건 해결된다 하는 게 대동법 시시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주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특별히 뭐 반주자학적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약간 식민사관하고 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2, 3번이 뭐 계급 경제적으로만 분석한다든가 주자학을 뭔가 좀 부정적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거는 좀 식민사관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조익 선생도 그렇고 유형원 선생도 그렇고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게 실시를 할 때 조용조란 체제가 되게 오래된 체제잖아요. 이게 중국의 고법인데 요걸 우리가 가져온 거예요. 근데 가져왔는데 이거를 함부로 바꾸는 게 되겠느냐, 이 고법을, 이런 식의 주장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익과 유형원이 밝힌 게 뭐냐면 그 전결로 하는 게 더 고법이다 하면서 근거를 들이대요. 그래서 10분의 1 전세로 하는 것이
천하에 옳은 법이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희 선생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유영원 선생이 심화시켜서 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까 주자 반주자 구도에서 유영원 선생이 뭐 토지 제도를 개혁하자는 거는 사실 허구인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거라고 해야 되지? 그 균전의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좀 그런 것 같은데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균전이라고 하는 게 토지제도적인 성향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을 하자 하는 게 조선 초기의 균전의 의미였는데 그 대동법이 실시되는 그쯤의 균전은 그 양안을 해서 토지결대로 고르게 세금을 하는 게 균전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제도, 부세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균전의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균전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마 그렇게 그 왜곡한 게 아닌가 저는 우선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런 게 있죠. 김집, 김장생, 김집과 김육의 대립 이것도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그 김집이 어쨌든 대동법에 반대를 했었죠. 김집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김육과 갈등을 일으키다가 결국에 내려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대동법은 약간 표면적인 거였고 사실 그냥 통치를 하는 그 치국의 방법에서 안 맞으니까 이제 그냥 그런 거예요. 그 김육은 대동법에 반대를 한 거는 아마 아버지의 영향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보면은 김장생이 김집의 아버지인데 그 좀 이유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운송비도 좀 많이 들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동법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안을 보니까 자기가 고을 수령할 때 그리고 자기도 호조 정랑인가를 했었는데 그걸 자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거 좀 규정이 좀 비현실적이다. 이거 무리한 규정을 지으면 오히려 이민들의 수탈이 훨씬 심해질 거다. 이런 이유에서 반대를 했고 그 아들인 김집이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그 호서살림의 그 수장이었는데 김집이요. 김집이 수장이었는데 그 어쨌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송시열이 있었고 송시열은 나중에 대동법 시행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왕이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현종이었는데 그 대동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송시열이 훌륭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니까 근데 그 뭐지 송시열 선생의 송시열 당신의 그 스승은 왜 내려갔어요? 하니까 그 스승께서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동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시열은 어쨌든 그때는 완전히 찬성으로 돌아섰을 때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호서대동법이라고 해서 성공했던 대동법이 있습니다. 그게 효종 때죠. 효종 때 성공을 했는데 그 전에도 호서살림은 사실 김집을 제외하고는 대동법에 찬성을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과 공항개정이라는 것을 둘 다 찬성을 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취지가 같거든요. 결국에는 부세를 줄이자 이건데 어쨌든 그런 거였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로 우선은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뭐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좀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대동법이 네. 제기된 이유가 뭐예요? 배경이요. 배경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 우선은 방납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방납에서 조선 초기에는 네. 전세가 빚이 더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후기 와서 좀 많이 바뀌어지잖아요. 후기에 와서 전세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네. 조용조에서 맨 끝에 조 공물이 비중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납 체계가 왜 이렇게 조선 전기의 그 정결 그 전세처럼 이렇게 세밀하게 잘 짜여지지 못했는지. 자,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봤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지금 네, 네. 조국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고. 네.
또 있나요? 또 있을 텐데. 선생님 분명히 있었는데. 네. 네. 대동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네. 큰 비결이 뭘까요? 대동법이 우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개혁의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 같은 분이 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선각자 같은 분이 있어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겁니다. 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는 이제 주장은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못했던 거고 그 후에도 되게 힘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에 우선 기본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체 세력을 형성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주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헌신적이어야 되고요.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힘든 일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면은 김육 같은 경우는 청명고절이라고 그 반대한 측에서도 청명고절이라고 하는데 고의 그 고가 높을 고가 아니라 그 괴로울 고자를 쓰죠. 그래서 그만큼 그 힘들게 살았던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김육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대동법 시행하는 실무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들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자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개혁을 수행에 대해서 가장 이제 끝으로 필요한 것은 능력이죠.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김육도 사실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강했던 분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제 그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주 실무형의 뭐 인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좀 이게 정책적으로 실수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개혁이 성공한 건데 그런 능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동법을 반대했던 그 공안 개정론자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대동법 성공한 거 아니에요? 공안 개정론자들이 훌륭하다는 게 반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동법이 네. 그 시행착오로 그걸 최소화시키고 성공할 수 있었다.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저는 아예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취지가 다 같은데 공안 개정론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너무 명분만 앞세우는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재정 지출이 안 줄어요. 재정 지출이 안 줍니다. 그 비교를 해보면은 하기 전이랑 한 후랑 비교해 보면 재정 지출이 안 줄고 그 대신에 그냥 이렇게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새는 돈이 없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공안 개정론자들은 방법을 제시를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냥 뭐 대동법이 공안 개정론자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심화됐다 이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네. 예,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